너네가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쓰레기가 넘어와. 가관이에요, 가관. 광주도 마찬가지로 심각하죠? 관리조차도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안심한 거죠. 자, 한숨 한번 쉬고 갈까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지난주 제가 한 주를 쉬었는데 어떻게 분위기 좋았나요? 좀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나요? 전혀 못 느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좀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네요. 제가 채운다고 채워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빈자리가 너무 커서.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많은 걱정이 좀 들었어요. 특히 또 이제 목포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또 나왔고 지금 곳곳에서 좀 나오다 보니까 또 전남이 그동안 굉장히 적은 숫자였는데 또 늘어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5자로 우리가 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좀 표현을 해보면 좀 어떨까. 저는 일단 걱정이 많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다들? 5자가 아니라 6자로 알아줬습니다. 걱정이 많았다. 걱정 걱정이 많았다. 아, 그러네. 걱정이구나. 걱정 많았다. 이러면 5자 되죠? 저는 당황했었다. 당황했었다. 어떠셨나요? 우려스럽다. 우려스럽다. 눈빛이 우려스러운데. 저는 사실 올 것이 왔다. 그렇죠. 무엇보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사실 뭐 이제 뭐 대구나 경북의 사례를 좀 비춰봤을 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사실 이렇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뭐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또 이런 집단 감염도 집단 없고. 감염에 대한 우려가 사실 큰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간에 뭐 요즘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도 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좀 하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의미로 저희도 이렇게 아크릴판 하나씩 좀 대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미 2년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부부간에도 거리두고 살았습니다. 자가격리. 이번 주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도 무거운데 오늘도 또 무겁나요? 저희가 지금 4번째잖아요. 네. 4번째인데 이 주제가 갈수록 무거워지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나눠볼 주제는 청정 전남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청정 전남하면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깨끗한 바다, 산. 아, 전남 하면 뭐 깨끗한 자연 환경이 아닌가 싶은데요. 공장이 많이 없는 전남. 녹색의 땅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녹색의 땅. 예. 약속의 땅. 저기 좀 우리 청정 전남 언제부터 이렇게 불렸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아주 과거부터 이제 전남은 뭐 숲 많고 산 많고 아름답기로 소문났으니까 우리 한반도의 역사와 맞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낙후돼 있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서글픈 현실이기도 한데. 씁쓸한데요? 네, 좀 씁쓸하죠. 그만큼 자연이 그만큼 보존이 돼 있다. 그래서 전남 지역이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는 그 도시화 진전이 굉장히 덜 됐죠. 그런 면에서 자연 경관과 그런 것들이 보존되고 있다.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일수록 오히려 그런 덕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우리 전남이 청정 전남일까? 정말 깨끗한 곳일까? 이 부분 본격적으로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전남이라고 불리기에는 정말 해양 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네,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해 기준입니다. 전남 지역의 전체 해양 쓰레기의 양이 한 2만 6천 톤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3만 3천여 톤으로 전국 수거량의 4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 전남 지역이 사실 이제 해안선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어업이 좀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들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섬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섬 해안선을 따라서 그게 이제 육지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려 다니고 바닷물에 쓸려 다니는 것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만 6천 톤이라는 이 수치도 이게 추정치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특히 전남 지역에 오는 쓰레기들 중에서는 일부는 마주보고 있는 중국 해안에서 발생했던 쓰레기들이 밀려오고 이러면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객선을 가끔 이용하다 보면 실제로 그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안가에 쌓이는 걸 저도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심할 경우에는 진짜 플라스틱 아일랜드라는 이야기가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안가에 정말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어우들도 그렇고요. 사실 그 플라스틱이 1973년에 처음으로 페트병이 나왔대요. 그 페트병의 발명이 엄청난 우리 생활의 진보를 가져왔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이게 오염이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 사실 이게 뭐 방금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플라스틱, 그러니까 썩지 않는 쓰레기들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해양에 있는 생물들도 많은 지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 최근에 한번 보도가 됐죠. 천일염에서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다. 그 얘기는 결국 그 바다에 있는 고기들도 그 플라스틱 성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조심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해양 쓰레기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버리니까 결국은 해양 생물에게도 치명타지만 사실은 이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산물들이 우리 식탁으로 올라온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양 쓰레기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플라스틱, 그게 한 90% 이상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가 된다고 해요. 그 수면 위를 떠다니면서 태양열을 받게 되면 이게 분해가 되는데 완전 분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은 어딘가에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바다로 가라앉는 겁니다. 가라앉으면 이걸 이제 말 그대로 물고기가 먹는 거고 그 물고기를 어부들이 잡아서 가져오면 저희가 그걸 계속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식탁에서 젓가락질을 플라스틱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연일 계속해서 매일같이 보도를 좀 한다면 이 과연 안 먹을까요, 이거를? 안 먹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아까 뭐 얘기했듯이 우리 식탁까지 다 올라와야 되는 얘기까지 돼버리거든요. 결국은 단순히 이제 해양 쓰레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미관상은 분명히 치우면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해양 쓰레기들이 결국 바닷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닷속을 좀 정화할 수 있는 뭐 이런 대책도 좀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뭐 이게 있어요. 바다 물고기, 바다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의 수명이 있어요, 수명. 오징어나 날치가 한 1년 산대요, 수명이, 오징어. 그리고 물개가 15년, 대왕고래가 100년, 그리고 바다 거북이 150년 이렇게 산대요. 근데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500년이 있어야 이게 분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수명이 가장 긴 거예요, 플라스틱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좀 찾아봤는데 그 북태평양에 그 우리나라 면적이 한 15배가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그쪽이 하와이에서 그 북동쪽으로 한 1,6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사이에. 그렇죠. 나는 공부해 오면 7배로 알았는데 네. 15배로 갑자기 들었나 봐. 그 사이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정식 명칭은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라고 합니다. 조류에 의해서 이게 네. 전 세계 쓰레기가 다 모인 겁니다. 지금. 그렇죠. 아 밀려서 그 자연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을 한 곳에 몰아놨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섬이 하나 된 거예요. 네. 예. 이게 서서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면서 다 빨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블랙홀처럼. 그러니까 이 해양에 있는 쓰레기들이 여기로 다 모이는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쓰레기산을 지금 이루고 있다. 네, 근데 그 사진을 봤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영상도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한국 플라스틱 용기가 난 거예요. 한국어가 기재된 뭐 간장통인가 뭔가. 그게 굉장히 한국 사람들도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것들이 세계 어디론가는 분명히 떠내려갈 것이고 그렇죠. 저 멀리 있는 남극에서 버려졌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까지도 쓸려올 수 있다. 네.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국에서도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우리나라 쓰레기가 해외로 갔듯이 중국 한자로 된 쓰레기들이 이제 많이들 우리나라 해변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한번 조사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중국 어구하고 우리나라의 부표의 차이점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거는 위아래를 이렇게 돌려서 고정시키는 방식인데 광택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거는 위아래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광택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남에 있는 목포, 신안, 그리고 진도 이런 해안가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구를 좀 추적해 보면 어떨까요? 어구를 예, 그러니까 부표에 인식표를 좀 달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물론 국제적인 망신을 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면서도 사실 그들이 또 지켜야 될 바다거든요.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이런 어구들을 그 사용만 하고 이거를 제대로 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 근데 그와 관련돼서 법은 너무 좀 허술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좀 법도 많이 좀 개정하고 엄격하게 좀 단속도 좀 하고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제재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주에서 전남 지역을 상대로 너네가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쓰레기가 넘어와 라고 좀 이의를 좀 제기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지자체가 좀 이제 얘기해 처리 주시죠. 비용을 놓고 이제 분쟁이 생겼죠. 그래서 추자도 해역으로 그 많은 쓰레기가 밀려오니까 제주도 쪽에서 전남에다가 요구를 했죠. 현행 법상 쓰레기 해양 쓰레기가 발생을 하면 그 처리의 책임은 일단 해당 지자체가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 본인의 투자금. 해역이면 그 지자체에서 그렇죠. 관여를 예, 하는. 예. 그런 것 때문에 명확하게 그 관련 규정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그런 분쟁이 지자체 간에서 발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과태료가 얼마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쓰레기나 이런 것은 굉장히 과태료가 약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냥 기름이라든가 이런 거 폐유를 유출했을 때는 굉장히 뭐 벌금도 네. 강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 폐기물을 버리는 게 최대 100만 원입니다, 과태료. 그리고 담배꽁초나 주머니에 있는 걸 버리면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 10만 원. 그리고 이제 바닷가나 공원에서 뭔가를 투척하면 2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단속도 사실 못하죠. 이 낚시객들이나 여행객들이 사실 가서 버리는 거거든요. 해안가에서는 아직도 이런 의식이 좀 안 바뀌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좀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되고 법을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뭐 작두로 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과태료를 강하게 먹인다든지 좀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객선에도 심지어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정말 허술하게 없어요, 요즘에.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조금씩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1만 명분의 인분을 버린 사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다에. 그렇죠. 예. 여객선에서 그랬죠. 근데 90년대까지는 바다에 그 여객선이나 이런 게 규정이 없었어요. 화장실 규정이. 그래서 그냥 바다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실 참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의 얘기는 아니겠지만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전라남도에서도 일과 관련된 대책들을 좀 내놓긴 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었나요? 전남도가 이제 올해 추진한 시책들은 이제 해양 쓰레기 제로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바다 지킴이를 이렇게 주민들 동원해서 바다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환경 정화선을 건조를 해서 이렇게 해양 쓰레기 제로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정화 사업에만 131억 원을 14개 시군, 그러니까 바다와 인접한 시군에 투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방치된 해양 쓰레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해양 환경 정화선을 2척을 건조하기로 했어요. 90억 들여서 이런 것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파악된 실제 그 무인도나 이런 데 남아있는 쓰레기나 이런 게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갖고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는 좀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뭐 이제 뭐 우리 지방 정부들이 이런 것들을 좀 솔선수범 좀 치우려고 노력한다는 거는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식에서부터 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해양 쓰레기 이 심각성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 점점 무거워지네요, 이게. 안 그래도 머리도 무거운데 이게 제가 생각까지 무거워져 버리니까 좀 답답한데 다음 이야기도 사실 좀 답답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에 생각보다 또 일반 육지에 있는 쓰레기도 많아요. 네. 보시면 이제 곳곳에 쓰레기들 좀 많이 방치돼 있어요. 우리 그 고기자 일단은 뭐 이제 목포도 좀 출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좀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그 목포 도심에 이제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은 사실 목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어디를 가나 무분별하게 좀 버려지고 있고요. 다만 지자체마다 권고를 해서 정해진 날에 쓰레기를 버려라 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무분별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주택가라든지 이런 이면도로 쪽에 보면 그것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목포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술집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새벽 아침에 딱 미명에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산보를 해보면 거의 가관이에요, 가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죠. 밤중에 그 발생했던 쓰레기들이 상가에서 다 길거리에 다 내놓고 있는 거예요. 도시 미관에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 톡톡 기자님은 집이 또 광주시잖아요. 네. 광주는 좀 어때요, 상황이? 광주도 마찬가지로 심각하죠. 네, 광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이면 정말 어디든지 쓰레기가 넘쳐나는 것 같은데 그 쓰레기를 이제 배출하는 요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배출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요일과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매칭이 좀 돼야 된다. 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단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하루 종일 거기에 방치돼 있다 보니까 또 지나가는 행인들도 당연히 여기에 쓰레기 버려도 되는 거겠지 하면서 던져놓고 가는 쓰레기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참 이게 보면 그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쓰레기 그냥 잘 모아뒀다가 잘 배출하시면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귀찮기도 하고 또 비용에 대한 문제도 들어가고 종량제 봉투를 사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담도 되고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고 또 앞으로 태어나는 우리 자손들이 물려받아야 될 곳들을 좀 깨끗하게 물려주기 위함인데 사실 당장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사실 그걸 많이 못 지키고 있거든요. 뭐 껌을 씹더라도 사실은 이제 뭐 그냥 뱉고 가다 보면 신발에 껌이 이렇게 붙기도 하고 아직도 차에서 날라오는 담배 꽁초, 뭐 쓰레기. 담배를 누가 많거든요. 발명했어요? 그러게. 담배를 누가 발명했어? 아, 그러게. 누가 발명했어요? 아십니까? 누가 했나요? 몰라요. 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차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죠. 아, 그 허용됐죠, 그냥. 비행기에서도 비행기에서도 피웠다는- 피고. 피고. 예, 아, 피웠다는 맞아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화장실에서조차도 못 피게 상상을 하는 할 수가 없는 네. 일이죠. 예전에는 고속버스에 네, 손잡이에 붙어 있었잖아요. 담배꽁초 버리는 곳이. 네, 맞아요. 태우신 것까지는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아무 데서나 버리시고 또 그거로 인한 또 이제 다양한 또 주변의 불만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배려와 의식인 것 같아요. 배려와 의식. 이것만 조금 더 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스스로가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앞서서 아까 이제 해양 쓰레기 얘기하면서 그 쓰레기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육지에는 우리가 보면 쓰레기 산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논란이 있던 것들도 전국적인 이슈였던 것 같아요. 뭐 무안이라든가 남몰래 버린 폐기물이 어느 순간 산이 돼 버렸어요. 뭐 전국 곳곳에서 또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행정당국에서도 사실은 분명히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분명히 좀 벌어졌던 것 같거든요. 좀 뭐 건축이나 산업 폐기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중간 야적장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중간 야적을 해야 되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가져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비용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암암리에 일단 공터에다가 이런 것들을 야적해 놓는 일들이 가끔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부딪히냐면 그 바로 공사 현장 옆이다 보니까 일단은 옆에다가 놓은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그 임시 야적했다고 볼 수 있느냐. 땅에도 이런- 묻기도 해요. 예. 아무도 몰라. 그렇죠.
사실 뭐 이제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뭐 관련된 사람들을 검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정말 한 열이라고 하면 한 둘셋 정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적거든요.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벌하고 있는데 일반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정한 길을 가다 보면은 그런 냉장고라든가 이런 게 버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주민들이 이제 인근 주민들이 이제 자기가 싣고 와서 이렇게 버리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치된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굉장한 예산이 투입돼야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상 인력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길이 있는 곳마다 농촌 지역은 다 쓰레기가 있어요. 뭐 폐 비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 농촌에서는 또 쓰레기를 태우다가 이게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오죽하면 소방당국에서 과태료 물리겠다, 사전에 신고해라, 좀 이런 상황인데 사실 쓰레기 태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태우면 안 되는데 농촌에서는 농번기 때 이제 그 추수가 끝나고 나면 논밭에 태우면서 쓰레기까지 같이 태워버리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산불 위험까지도 예. 있는 거죠. 작은 개천 주변에 이렇게 평야지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이제 잡초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거기를 농민들이 태워요. 그럼 이제 새까맣게 다 타죠. 그러니까 타고 남은 것은 이제 쓰레기 병, 뭐 캔 이런 거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냥 그거 왜 태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태우는 게 이제 어떤 병충해 방제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병충 겨울 동안에 살아남았던 병충 그런 알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죽이는 거죠. 제거하기 위해서 태운다 해서 효과가 있나요? 글쎄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우는 옛날 아주 관습적으로 뭐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죠. 예. 근데 그렇게 태우는 노력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작다. 그렇죠. 네, 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도심이나 뭐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쓰레기를 그나마 버려주면 그래도 치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좀 양심 없는 분들이 이런 폐터널 같은 데다가 네, 저는 지금 광양시 용강리의 한 폐터널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 양옆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양의 쓰레기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망가져 있는 문짝과 가스레인지, 그리고 쓰이지 않은 의자가 한 곳에 엉켜 있고요. 또 이쪽에는 오랜 시간 쌓여 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침대 매트리스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쪽으로는 깨져 있는 유리병들과 부탄가스 병들까지 나뒹굴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곳에 있는 많은 양의 쓰레기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가 쌓인 경전선 폐터널은 인근 마을로부터 차량으로 2분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터널 바깥쪽에는 종이박스와 알루미늄 캔,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는 기름통 등 폐자재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살다 간 것 같은 흔적. 원칙대로라면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하는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쓰레기 더미에 섞여 고스란히 방치돼 있고 그 사이에는 살던 집과 함께 버려진 동물 사체도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광양 아닌가요? 광양이죠. 근데 거기 이름이 뭐냐면 에코랜드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게 이제 폐터널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했던 건데 그 이름하고 굉장히 상반이 됩니다. 이게 5월인가 아마 개장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개장을 앞두고 한 달 전에 아마 저 보도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폐터널 안에다가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름이 에코가 붙어 있다라는 게 참 이게 그 아이러니한. 폐터널에 버리면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저긴가요 혹시? 에코 아닌가요? 에코파크.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역시도 굉장한 인식 문제고 개장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쓰레기들이 있다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는 관리조차도 안 되고 있었다는 소리죠. 한심한 거죠. 진짜 한숨 한번 쉬고 갈까요? 네, 일단 우리가 그 경전선 쓰레기 폐터널 에코 얘기까지는 했는데 사실 이게 보면 분명히 해결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뭐 아이디어들 좀 좋은 아이디어들 없을까요? 일단 뭐 보도가 나간 이후에 쓰레기가 정리가 됐어요. 네,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완도 항동마을이라는 지역은 그 쓰레기 그 방치 공간에다가 해바라기를 심어가지고 여기다 쓰레기를 도저히 버릴 수 없게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데요, 그거 솔직히 이렇게 좀 너무 깨끗하게 해놓으면 오히려 인간의 양심은 이제 시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버리고 싶어도
네. 식물 위에다가 이만한 쓰레기를 갖다 올리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쓰레기가 자주 버려지는 주변에 벽화를 그린다든지 꽃을 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더 그 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제 배출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무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가져가면 이게 포인트로 적립이 돼서 휴지나 우유로 바꿔주는 방안도 지금 시도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쓴 쓰레기를 갖다 줌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혜택도 받는 거잖아요. 네. 제대로 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게 당연한 일인 건데 그렇죠. 또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많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나 뭐 이런 어떤 뭐 방식들이 좀 도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에서야. 뭐 이제 쓰레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쓰레기가 배출이 되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일부는 분명히 소각을 해야 될 텐데 나주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열 병합 발전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가동이 중단됐었던 적이 있다고 얘기 좀 들었는데 어떤 네. 건지 좀 고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열 병합 발전소 개념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생소한 얘기예요. SRF 고체 그 연료를 뜻하는 거죠. 고체 폐기물 연료를 뜻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태워서 그거를 열을 발생시켜서 이 쓰레기를 태우는 겁니다. 그럼 이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한 열이 또 이것이 이제 전기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에너지로. 이제 이런 개념의 발전소를 지금 말하는 건데요. 원래는 광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최초에는 이 열병합 발전소가 있었는데 이게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죠. 그랬죠. 반대해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나주 쪽으로 이제 이걸 옮겨왔는데 나주에서도 반대가 또 이제 극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에 한 200만 톤인가요?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곳이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쓰레기를 처리를 놓고 최근까지도 중단을 멈췄다가 1월 말이죠. 그때 이제 시험 가동이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험 가동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4월에는 환경 영향 조사 형태로 이제 이게 실제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조사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쓰레기만 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지역에 분명히 좀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버리는 쓰레기로 다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집에서 쓰는 에너지를 다시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거에 쓰레기 취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냄새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쓰레기 취재하면 쓰레기 기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상하게 그 쓰레기하고 밀접했어요. 과거에 영암 출입을 하면서 시종에서도 주민과 그 업자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빚었었어요. 이 음식물을 이렇게 재활용해서 사료 형태로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었는데 이게 악취를 너무 많이 풍기니까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이 마찰을 빚었었거든요. 사실 이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유해 물질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시설보다는 덜 유해하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좀 이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보니까 뭐 순천 같은 경우도 이제 쓰레기 대란을 좀 막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하자는 것들이 주민들 의견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쓰레기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들은 주민들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도. 뭐 이거는 뭐 전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전국적인 사안일 텐데 이런 뭐 쓰레기 대란 막기 위한 뭐 우리 광역단체들이나 지자체들의 노력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노력보다도 지자체 노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 일상에서의 어떤 가치관이 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모든 걸 좀 적게 쓰는 거죠. 적게 쓰고 적게 사용하고 적게 이걸 소비하고 이런 삶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고 이 속에서 쓰레기 배출 줄이기. 목포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모범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좋은데, 그러니까 분리수거에다만 너무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행정기관을 하는 게. 맞아요. 분리수거를 잘하네, 못하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줄이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배출 쓰레기를. 그 이제 일반 시민, 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한데 기업들에서도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저도 최근에 편의점에서 이제 간단히 요기를 하려고 샀는데 용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까고 여기에 붓고 하는데 저도 먹으면서도 아 이거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뭐 사실은 지금만큼의 쓰레기 대란으로까지 이어지진 않겠죠.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계속 뭐 쓰레기 얘기하면서 깨끗한 전남, 청정 전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이 깨끗한 전남의 가장 큰 부분을 좀 차지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청렴도 얘기입니다. 공직사회 청렴도. 네. 이게 보면 전라남도가 그동안 청렴도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좀 그동안 어땠나요?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이 지난 10년간 4, 5등급의 하위권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2019년부터는 이제 처음으로 2등급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전라남도는 지난해 4등급이었던 종합 청렴도가 올해 2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참 좋아야 될 일인 거죠? 그렇죠. 4등급 정도 됐다가 2등 뭐 최근 조사한 게 2등급 네. 정도 올라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청렴도 평가는 기관에서 물론 하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에서 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것들을 평가하는 분들은 정확히 누구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청렴도 평가라는 것은 이제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이제 평가해서 공공부문의 청렴 부분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해마다 내부 직원들과 외부에서 이제 그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을 상대로 전화 등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전라남도가 왜 청렴도가 낮았을까요? 불친절해서? 뭐 친절도 뭐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돼요. 그 질문 항목에 보면은. 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예. 사실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는 좀 했었지만 공무원 갑질 문제라든가 뭐 이제 비리, 내부 부패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쌓여오고 골맞기 때문에 좀 이런 우리 그 청렴도 자체가 좀 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대표적인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네, 최근에 여수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습니다. 상사가 욕설이나 심한 언행은 물론 개인적인 술자리에도 나와야 한다고 강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이기지 못한 신입 공무원 중에서는 사표를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의 문제네요. 그렇죠. 내부의 문제. 사실 네. 뭐 이제 내부 평가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처벌이 너무 약했다라는 건데 예전에 뭐 이것도 저도 이제 뭐 어떻게 취재하는 과정 중에 뭐 지금은 이제 안 계신 분이지만 뭐 이제 성추행과 관련된 문제로 좀 연루가 되셔서 보임이 해직이 되셨는데 얼마 안 돼서 오히려 영전하셔서 승진을 하셨어요. 반대로. 다른 기관에서 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옮기셔가지고 옮기셔가지고. 오히려 승진까지 하셔서 올라가신 거예요. 과연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또 그런가요? 지금도? 예전에 비해서는 공직사회가 많이 청렴해졌죠. 권위적이고 뭐 그런 태도에서 분위기가 많이 변한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 이제 비해서는. 꿀탕 기자님께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날리실 때, 뭐 지금도 날리시고 계시지만 그때 시절의 어떤 공직사회의 분위기, 문화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현저하게 변했다고 현저하게 많이 생각해요. 변했다고 느끼실 것 같고 사실 저희는 이제 뭐 2000년대 이후에 어떤 지자체라든지 행정기관을 마주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지금도 아직은 좀 불친절하다라는 게 사실 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러는데 과거에는 도대체 얼마나 불친절했길래?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도 이제 여수 사례를 좀 잠깐 들기는 했었는데 이게 보면 전라남도는 올라갔어요.
근데 오히려 또 반대로 일부 지자체들은 여전히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더 하락했거나 하는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자체들의 이런 청렴도를 더 낮추는, 그리고 말 그대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위들이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사례들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 고흥군에서는 5등급을 받았는데요. 전임 군수가 재임 기간에 인사 문제와 보조금 부당 교부 등 부적절한 행정이 낮은 등급의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청렴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또 장흥군에서는 3년 연속 또 5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하위 등급을. 그 이유가 청렴 교육과 간부 공무원 평가 등 노력이 있었지만 내부 직원에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내부에 또 골마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군은 지난 대비 또 2등급이 하락했다고 해요.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취득세 부과 감면,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인허가 관련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인허가나 이런 것은 뭐 그 인허가 절차도 까다롭고 굉장히 처리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청렴도 부분이. 민선 추진되면 시작되고 나서 이게 지자체장을 선출직으로 뽑잖아요. 그러면 그 지자체장마다 어떤 그 지향하는 방침이라든지 방향성 또 사업들이 다 다르거든요. 과거에 추진돼 왔던 사업들이 멈춰버리기도 하고 새로 추진되기도 하고 연속성을 못 갖기도 하고 하면서 주민들 간에 어떤 마찰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마찰들이 끊임없이 생기면서 이런 청렴도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외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촌지를 받는다거나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는 특히 더. 근데 그런 부분들, 또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그 뭐 인허가 승인 사례들, 그렇죠. 이거 이 와중에 분명히 특혜 의혹도 분명히 불거질 수도 있고, 네. 또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단체장이 바뀌면서 뭐 방향성이 바뀌면 나머지 사업들조차도 다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반대로 이제 청렴도가 높은 지역도 있어요. 어떤 네. 지역들이 좀 있어요? 시 단위로는 광양시 1등급, 그리고 영광이 군 단위로는 최초 1등급을 획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과거 이제 꼴찌를 좀 면치 못했던 강진하고 신안군이 2등급을 받은 것도 굉장히 좀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이네요, 예, 2등급이 거의 1등 수준으로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4등급 받았던 목포시가 이제 3등급을 지난해 받았고요. 전라남도는 2등급이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그때 뭐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들어보면 뭐 간식이나 도시락을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니면서 뭐 직원들한테 직접 뭐 가서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까지 청렴도를 끌어올렸다 뭐 그런 이야기 있던데 실 기자로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내부 썰이라.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좀 있었어요. 뭐냐면 본인은 정작 그 평가에서 항상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도 항상 1등을 하고 그걸 거의 뭐 10개월 넘게 연속성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업무 수행도. 네. 업무 수행도. 근데 돈은 계속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작년에 그래도 2등급까지 올릴 수 있었던 거는 뭐 아마 내부적으로도 그런 노력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소통을 했으니까 직원들도 다가서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렇게 청렴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높은 경우에 어떤 얻게 되는 뭐 효과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센티브라는 거죠. 사실은 뭐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가져오거나 뭔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만큼 청렴도가 높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 수행 능력도 좋게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고, 내부에서 직원들도 아,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뭐 아니면 기타 뭐 상금에 대한 인센티브 여러 가지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거를 받음으로써 또 나름 내부에서도 자부심이라는 게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기업은 매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공공기관은 아마 이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가장 민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청정 전남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뭐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청렴도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절실한 거는 말 그대로 시민 의식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시민 의식 하나만은 꼭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서 실천에 좀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신선한 이야기로 우리 다시 만나요.